안녕하십니까. 전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시험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제8회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별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백합과 수사나 가지과 감자, 국화과 들깨, 장미과 블루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감자는 가지과입니다. 예, 수선화는요. 예, 수선화과입니다. 그리고 들깨는 뭐죠? 꿀풀과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예, 진달래과입니다. 그리고 가지과에는 가지, 감자,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감자는 가지과에 속한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별 작물 연결이 옳은 것, 예, 가지과 감자입니다. 수선화는 수선학과고, 들깨는 들풀과이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이다. 다음,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의 재배법,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경지에서 재배한다. 그러면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점토 함량이 높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찰흙 같은 것이죠. 이러한 식토에서는 어떻습니까? 빗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토양이 침식되기가 쉽죠. 가라앉는단 말이죠. 빗물 흡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토양의 입단화를 유지한다. 토양의 입단화라는 건 어떤 거죠? 토양이 입자로서의 집합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침식이 방지되는 겁니다.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재배를 한다. 이런 건 다 맞는 표현이죠. 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 녹비작물로, 녹색 비료작물로 초생 재배를 해가지고 침식을 막는 것. 이것도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예,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하게 되면 오히려 토양이 침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는 빗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작아서 토양이 침식되기가 쉽습니다. 토양의 입단이라는 건 뭐냐면 토양 입자 집합체의 수축 팽륜의 반복과 결합제, 점토 유기물, 산화물 등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큰 공극을 통해서 물과 공기가 쉽게 유통되고 작은 공극은 보수력을 가진다.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통기성과 보수성이 동시에 향상되기 때문에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초생재배는 이와 같이 이게 지금 뭐냐면 들묵새입니다. 들묵새. 그래서 이런 과수원에 이 사이에다가 이게 비탈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이에다가 들묵새 같은 걸 심어가지고 초생을 심어서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 속에 비료 성분이 쉽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들묵새와 같은 토양 피복용 초생 재배를 하거나 유기물 등 피복제를 덮어서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초생 재배는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이 우려될 때 토양의 입단화를 유지하고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재배를 하며 녹비작물로 초생 재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쓸려 내려가는 것 또는 침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점토 함량이 높은 식도 경지에서 재배하게 되면 오히려 침식이 더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입니다.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높은 강우, 비가 오죠. 관수량의 토양에서는 용탈작용이 뭐죠? 토양에 관수량 등이 많아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토양의 뭐가 산성화가 촉진이 되죠. 이 토양에서는 아연과 망간의 흡수율이 이때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면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의 밀도가 높아져서 부숙 시 토양 질소 함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죠. 예, 이러한 미생물들이 그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전부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소 함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강우 또는 관수량의 그런 토양에서는 용탈작용, 양분이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가 촉진되고 이러한 토양에서는 아연, 망간, 이러한 중금속들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질비가 뭐죠? n분의 C, 그래서 탄소비가 높아진다 하면 이러한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들이 그 안에 있는 질소를 좀 먹어치우게 돼서 오히려 탄질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탄질비가 감소한다는 말은 틀리고요. 수정하겠습니다. 질소 함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질소 함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용탈 현상이 무엇이냐? 토양층에 침투한 물에 용해된 가용성 성분이 지하수의 농도가 옅은 용매로 이동하거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표층에서 하층으로 영양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는 높은 강우나 관수량물에서 토양의 양분이 용탈, 빠져나가서 발생한다. 토양이 산성화되게 되면 아연, 망간, 알루미늄, 철, 구리 등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중금속이 흡수율이 높아져서 이러한 중금속으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탄질비가 높다. n분의 C, N은 질소고 C는 탄소죠. 그러니까 높은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 밀도가 높아지고 미생물은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게 돼서 토양의 질소 함량은 감소하게 된다. 즉 탄질비가 낮은 유기물은 분해되면서 흙에 양분을 공급하지만 탄질비가 높은 경우에는 흙에 있는 질소를 오히려 빼앗아가서 질소 함량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은 높은 강우 또는 관수량의 토양에서는 용탈작용, 빗물에 식혀서 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토양의 산성화가 촉진된다, 높아진다. 이 토양에서는 아연과 망간 같은 중금속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된다.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의 밀도가 높아져서 이러한 미생물이 질소를 다 먹어치우게 돼서 오히려 질소 함량은 감소하게 된다. 54번입니다.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니? 뭐 부족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양에 물이 적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 부족으로. 그러려면은 재배 작물은 어떤 거예요? 요수량, 즉 물을 요구하는 양, 요수량, 물을 요구하는 양이 적은 품종, 그러니까 물이 적어도 잘 살 수 있는 거, 가뭄에도 잘 살 수 있는 거, 이런 품종을 재배한다. 맞죠?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맞습니다. 이 칼륨은 이 식물체 내에서 뭐랍니까? 이 수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칼륨이 결핍되게 되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가뭄 피해를 많이 타게 돼요. 그래서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해 준다. 맞고요. 질소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것도 맞습니다. 질소가 과용되게 되면 이것도 그 수분의 부족 현상을 발생하게 돼요. 밭재배를 할 때 제식 밀도를 높여준다. 제식 밀도를 촘촘하게 심어주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뿌리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수분 부족 현상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식 밀도를 높여주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칼륨을 한번 보면
칼륨의 생리적 기능으로는 수분의 흡수 조절, 동화물질의 전류 촉진, 효소의 활성화 등이 알려져 있다. 식물은 칼륨을 능동적으로 흡수해서 체내의 삼투 포텐셜을 낮추고 그 결과로 수분의 흡수를 촉진한다. 근데 이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식물이 수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칼륨 결핍이나 질소 과용은 토양 수분 스트레스 부족을 더욱더 촉진시키게 된다. 밭재배를 할 때 제식 밀도를 낮춤으로써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밭재배를 할 때 제식 밀도를 높여준다. 이거는 어떻게 토양 수분의 스트레스를 더 가속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내건성 작물의 생육 특성을 모두 내건성 작물이 뭐죠? 건조한 걸 잘 견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뭄에 강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가뭄에 강한 작물의 생육 특성. 기공의 크기의 증가. 기공의 크기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하죠. 작죠. 이 가뭄에 잘 견디려면 기공이 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틀린 것이죠. 지상부보다 근거부가 발달한다. 지상부가 많이 발달하면 수분 증상이 많게 되겠죠. 여기가 땅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들이. 이 뿌리들은 매우 발달해 있어요.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근데 지상부는 이게 가뭄에 강하려면 지상부는 좀 왜소해야 됩니다. 지상부는 좀 왜소하고 요 지상부, 지하부, 뿌리 부분은 커야 합니다. 이런 것이 내건성 작물이죠. 그 다음에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물질의 소실 감소. 호흡을 너무 많이 해갖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물질이 소실되는 것을 감소한다. 이게 둘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니은 디귿은 맞는 표현이고 기억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건성 작물이라 하면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을 말하는데 그 형태적 특징을 보면 표면적 최적의 비가 작다. 쉽게 말하면 뿌리는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 표면적에 나타난 요 부분은 왜소하다는 거예요. 이 지상부는 왜소하다. 지상부에 비하여 뿌리의 발달이 좋고 길다. 신분성이다.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 경향이 있다. 기공이 작고 기공의 수가 적다.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파리의 기공이 작단 말이에요. 이 기공이.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작겠죠. 기공이 크면 빠져나가는 수분이 커서 가뭄 피해를 많이 입게 돼요. 다육식물이 대부분 그렇죠. 이 기공이 작습니다. 그리고 잎조직이 치밀하고 인맥과 울타리직이 발달한다. 세포적 특성으로는 세포가 작아서 함수량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원형질 변형이 적다. 그 다음에 원형질의 점성이 높고 세포학의 삼투압이 높아서 수분의 보유력이 강하다. 즉 이러한 식물들은 대부분 이파리를 쪼개보면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점성이 높다. 그래서 쉽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가뭄에 강한 내건성 작물은 물질 대사로는 건조할 때 호흡을 낮아진다. 호흡이. 그래서 내뿜는 증산이 억제되는 거예요. 수분 증산이 억제되죠. 급수할 때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크다. 이런 것들이 내건성 작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건성 작물의 특징은 기공의 크기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 또는 적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겠죠. 지상부보다 근권부가 발달한다. 뿌리가, 근권부, 뿌리가 발달한다. 낮은 호흡에 따른, 그렇죠. 내쉬는 게 적으니까 수분을 밖으로 분출하는 수분 증산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 소실이 감소된다. 맞는 표현이죠. 니은 디귿은 맞고 기억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온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식물체 내에 화학 분화가 유기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꽃이 유기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춘화라고 한다.
이후 25도인지 30도씨에서 3, 4주 정도를 노출시키면 이미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저온 감흥을 다시 받아서 이제 상수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춘화라고 한다. 그래서 춘화와 이춘화입니다. 춘화철이라는 건 뭐냐? 밀이나 보리, 겨울종자들은 겨울에 저온을 거쳐야 다음해 봄에 꽃을 피우고 곡식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겨울철 저온을 거쳐야 다음해 적당한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생리적 현상, 이것을 춘화철이라고 합니다. 춘화철이 일정한 저온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돼야 화분이나 꽃이 피는 것, 그것을 춘화라고 한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25 내지 30도 온도를 높여가지고 3, 4주가 지나면 오히려 저온감을 다시 상쇄시키는 것을, 꽃이 피는 걸 다시 상쇄시키는 것을 이춘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춘화는 저온 춘화한 작물을 고온에 경과시키면, 일정 기간 경과시키면 춘화 처리 효과가 상실되는 것,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춘화라고 한다. 그래서 춘화와 이춘화입니다. 57번입니다. A 손해평가사가 어떤 농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가, 저희 농가의 딸기가 최근 2도씨 이하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A, 딸기의 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딸기의 뭐를 잘 이해해야죠? 그렇죠. 생육 가능 온도. 그리고 30도씨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농가, 그럼 30도씨는 뭐가 된다고요? 생육의 최고 한계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육 가능 온도와 최고 한계 온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농가의 딸기가 최근 2도씨 이하에서 생육 수태를 받았습니다. 딸기의 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생육 가능 온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30도씨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30도씨가 최고 한계 온도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는 지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그래프를 놓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를 룩스, 광도라고 하고 이쪽을 광합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도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증가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아요. 요 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 이 점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광도를 증가시키면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로 증가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 이 점을 가리켜서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광보상점은 뭐냐? 광보상점은 암 조건에서부터 점차 광도를 이렇게 높여가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잎사귀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CO2와 내뿜는 CO2가 같게 되는 어떤 지점이 오는 거예요. 이 지점을 가리켜서 광보상점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지문이 밝혀지는 것은 광포화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광포화점은 아까 본 것처럼 광도를 높여갈 때 어느 지점까지는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증가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켜서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광보상점은 암 조건에서부터 점차 광도를 높여가면 광합성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광합성으로 흡수되는 CO2, 이산화탄소량과 호흡에 의해서 배출되는 CO2량이 같아지는 지점이 오게 된다. 이러한 비춰 강도를 뭐라고 그러냐?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광포화점이죠. 다음 59번입니다. 과수 재배에 있어서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베렐린, 포도의 숙기 촉진과 과실 대비의 비례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있어서 숙기, 즉 익는 것을 촉진시키고 과실을 크게 하는 데 이용되는 게 지베렐린입니다. 맞습니다. 루톤 분재, 이거 밝은제죠, 밝은제. 대목용 삽목 분식. 이 대목용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 있죠. 이거 뿌리가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시킬 때 요걸 우리가 대목이라고 했죠. 이때 대목용 삽목, 여기 삽목이 여기 이게 이제 이 삽목에다가 뭘 바릅니까? 루톤 분재를 발라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뿌리가 잘 발근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시스산, 휴면을 유도할 때 쓰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에틸렌, 과실의 낙과 방지, 여기는 틀렸죠. 어떻게 틀렸나요? 에틸렌이라는 것이 과수를 익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에틸렌이에요. 그래서 과실의 낙과를 방지하려면은 에틸렌이 아니라 에틸렌 발생 억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에틸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제. 에틸렌 발생 억제제가 과실 낙과 방지입니다. 그래서 에틸렌 그러면 틀리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발생 억제제, 이것이 과실의 낙과 방지다. 루톤 분재, 이 루톤 분재는 밝은제인데 삽수의 밑부분을 뭐 3cm 물에 담갔다가 이 부분에 얇은 막이 형성되도록 약재 가루를 묻히거나, 이 분재로 되어 있어요. 약재를 적당량의 물에 반죽해서 삽수의 자른 부분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삽수를 시키면은 뿌리가 잘 나게 하는 거다. 밝은제. 그래서 루톤 분재는 밝은제다. 그 다음에 지베렐린은 숙기 촉진, 과실을 튼튼하게 잘 크게 만드는 것. 과일을 크게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죠. 촉진제. 지베렐린이고, 아브시스산은 휴면을 유도하는 것이다. 휴면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 60번입니다.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복 피해가 뭐죠?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이게 도복이죠. 도복. 쓰러지는 데는 대부분 이게 왜소하게 자라거나 밀생을 해가지고 많이 그래요. 이게 밀식재배를 지향해야 돼요. 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아주 막 웃자라죠. 웃자라가지고 이 대가 약하니까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러져요. 이걸 방지하려면은, 근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이게 답을 벌써 나와 있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하게 되면 웃자라가지고 쓰러집니다. 이건 도복을 촉진하는 거예요. 웃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성 품종, 작은 품종, 뿌리는 강한데 요 위가 작은 품종, 이 대가 작은 품종, 그런 품종들은 잘 쓰러지지 않겠죠. 이 외자가 왜소하다 할 때 외자죠. 그래서 위 지상부가 작은 품종, 이 딱달막하니까 잘 쓰러지지 않죠. 네, 맹류에서는 어때? 맹류에서는 복토를 이렇게 높게, 복토라는 게 흙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죠. 복토를 높게 해주면 쓰러질 확률이 적겠죠. 높은 복토, 쓰러질 확률이 적죠. 외선 품종, 쓰러질 확률이 적습니다. 밀식재배 지향, 이것도 쓰러질 확률이 적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웃자라 가지고 쓰러진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질소질 비료를使用하게 되면 경감 대책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61번입니다.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파종과 정식이라는 것, 파종은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이고 정식은 이런 포트에다가 묘를 길러가지고 이 묘를 갖다가 옮겨 심는 것, 이걸 정식이라고 그러죠. 정식. 근데 이 정식기의 어린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적용시켜 수분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밖에 있는 좀 추운 곳에다 심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낮춰준다든가 햇빛을 좀 강하게 쪼이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거죠. 적응. 이걸 적응, 순화 또는 다른 용어로
경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화, 순화, 적응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순화 그러면 여기서 순화 그랬으니까 답답하는 거고 적응 그래도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려운 말로 경화 그런 거예요. 경화. 그래서 이 경화는 HRDEN, harden, 영어로 하면 harden. 이게 뭐니까 hard, 딱딱하다, 뭐 그, hard training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강하게 키우다 이런 말이죠. 강하게 적응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경화가 딱딱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딱딱하게 한다.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굳게 하다. 이런 말이 경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묘상에서 자란 묘는 연약해가지고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때문에 정식 시기가 옮겨 심을 시기가 가까워지면 정식재 환경에 조금씩 노출시켜서 그렇죠. 좀 추위에 노출시키거나 강한 햇빛에 노출시켜서 외부 환경을 미리 맛보여서 묘를 어린 묘를 굳히는 것, 굳히는 것 이게 harden. 이것을 경화 또는 순화라고 한다. 적응. 그래서 경화 작업은 광선을 많이 받도록 하고 육묘상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서 노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묘를 순화시킨다. 밤에도 환기를 시켜주고 관수량을 줄여서 묘를 강건하게 한다. 순화가 잘 된 묘는 정식 후에도 몸살이 적고 활착이 빨라 생육이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응시키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경화라고 한다. 외화는 적게 만드는 거죠. 왜소하게 만드는 거고 이화는 고분자 유기물을 저분자 유기물로 분해해서 이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반응 이걸 가리켜 이화라고 해요. 동화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화학적으로 생물체 내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것 탄소 동화작용 이런 거 할 때 이걸 동화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무성생식에 비해 종자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무성생식 무성생식이라는 게 뭐죠?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성생식이 아니죠. 종자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고구마 줄기를 갖다 땅에다 묻어요. 휘무지 같은 거. 그러면 고구마 줄기가 가면서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맺으면서 여기서 뿌리를 받아서 여기서 고구마를 이제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힌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성생식 또는 영양생식 이런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체세포의 일부를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포자법이라든가 또는 영양생식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구마 줄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성생식에 비해서 종자번식이 갖는 장점, 종자는 이제 그 알맹이를 심는 거죠. 그러면 옮길 때 또는 대량 생산할 때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종자번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원거리 이동할 때도 고구마 줄기 갖고 이동한 것보다 씨앗만 갖고 이동하는 게 더 편하겠죠. 우량종 개발할 때도 씨앗을 가지고 개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원거리 이동이 용이하다, 우량종자를 개발한다. 이런 것은 종자번식이 갖는 장점입니다. 상업적 장점. 근데 결실 연령을 단축시킨다. 이건 종자가 번식해 가지고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이 고구마 줄기를 갖다 심었더니 얼마 안 되면 고구마 맺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무성생식은 개체 일부를 떼내 가지고 휘무지하거나 삽목으로 꼽아서 하는 것이니까 결실 연령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무성생식은 암수의 구별 없이 모체의 체세포 일부가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법을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무성생식에는 포자법과 영양생식이 있어요. 이 영양생식은 무성생식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으로 식물의 씨앗이나 포자를 이용하지 않고 씨앗 포자를 이용하지 않고 잎이라든가 줄기나 뿌리와 같은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 아까처럼 고구마 줄기를 끊어가지고 심었더니 바로 고구마가 열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결실 연령을 일정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빨리 꽃이 피고 빨리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무성생식은. 그래서 무성생식에 비해서 종자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은
이러한 것들이 상업적 장점인데 아닌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예, 영양번식 또는 무성 생식의 장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피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 발화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농가를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가지입니다. 가지의 종자 발화율, 보수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좋습니다. 통기성이 높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좋습니다. pH가 교정된 육묘 상토를 사용하였다. 이것도 좋습니다. 네,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토하였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렸냐면 이 가지는 종자가 암발화 종자예요. 이 종자가 싹을 틔우려면 일정한 암 조건에 맞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이걸 암발화성 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다 일정 강을 두어야만 종자가 틔우는데 여기에 빛 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도하였다. 빛이 많이 투과될수록 종자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암 조건에서 발화가 가장 빠른 거, 이건 이제 가지가 그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광 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토하였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지과 채소 종자는 발화에 필요한 온도나 수분과 산소가 만족되어야 최하, 즉 싹을 키운단 말이에요. 네, 암발화성 종자다. 이거는 어두운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수분이 적합하고 투기성이 좋으며 공기가 잘 통하고 온도가 25에서 30도 그리고 뭐한다? 암 조건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성 좋은 거 좋다. 통기성도 좋아야 된다. 투기성이 좋다. 통기성이 좋다.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일정한 산소가 공급이 되죠. pH가 교정된 육묘 상토를 사용했다. 더 좋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투과. 즉 이것은 어두울 때 발화한다. 암발화 종자다. 그래서 어두워야 되는데 광투과가 높도록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입니다. 토양 표면을 피복해주는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멀칭, 뭐 다 아시겠지만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합니까? 싹 쭉 비닐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정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식물들을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닐로 싹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잡초업체, 그 다음에 여기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분 조절, 그 다음에 지온, 이 땅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지온 조절, 토양 수분 조절, 잡초 억제가 다죠. 네, 로제트 발생, 이건 아니죠. 로제트 발생이 뭡니까? 로제트라는 게 뭐냐면 저온,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 식물체에 원래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이렇게 굵직굵직한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마디와 마디 사이가 촘촘한 거, 이렇게 촘촘. 마디와 마디 사이가 촘촘한 거, 이걸 가리켜서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제트 현상. 날이 추워가지고 마디가 길쭉길쭉한 게 아니라 촘촘한 거, 이게 로제트입니다. 로제트. 이게 피복 멀칭 효과는 관계가 없어. 오히려 이 지온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로제트 발생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로제트 발생,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로제트 발생. 로제트라는 게 뭐냐면 저온으로 인해서 마디 사이가 매우 짧아지고 생장점 부분에 잎이 발생하는 현상. 여름에 고온 후에 저온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유도된다. 그래서 멀칭의 효과는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경종적 방제 차원의 병충해 방제가 아닌 것은 경종적 방제 차원. 경종적 방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자가 한문은 잘 쓰지 못하니까
이 경자가 이 경작하다 할 때 경자예요. 이 종자는 뭐냐면 이 종자, 이런 종자예요. 그러니까 경작의 조건을 바꾸거나 또는 종자를 개량하거나 이래가지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경종적 방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방제를 하는데, 해충이나 이런 걸 방제를 하는데 뭐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농약을 쳐서 방제하거나, 이런 화학적 방제, 이런 것이 아닌, 예, 경작 조건을 바꿔요. 즉 토양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자를 그러한 병충해에 강한 종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종적 방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병성, 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 경종적 방제죠. 무병주, 병이 없는 그런 묘를 이용한다, 경종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다 종자와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목재배, 이건 뭡니까? 병충해에 강한 이 나무를 접목으로 쓰는 거예요. 대목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삽수를 꼽으면, 예, 대목이 강하겠죠. 이러한 접목재배, 이것도 경종적 방제 차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코리친 처리, 이 코리친 처리는 일정한 약물을 뭡니까? 씨 없는 수박 만들 때 쓰는 거죠. 씨 없는 수박 만들 때 코리친 처리를 해가지고 씨 없는 수박 만들 때 쓰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경종적 방제 차원과는 거리는 좀 멀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종적 방제라는 것은 병해충, 잡초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작물의 재배 조건을 변경시키고 뇌충, 뇌병성, 병에 강한 그러한 품종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토양 관리 개선에 의해서 병충해 잡초의 발성을 억제한다든가 하는 방법인데, 작물의 재배 조건을 변경한다, 시설 내의 기온이나 습도를 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경 조정해 주는 것도 경종적 방제가 되겠고요. 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 또는 대목, 아까 본 것처럼 접목을 할 때 대목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도 경종적 방제가 되겠고요. 토양을 관리해 가지고 꼬랑을 높여주고, 관수와 배수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 토양의 산도를 교정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경종적 방제. 이 경자가 경자가다, 종자는 이 종자. 그래서 경작과 종자의 어떤 생물적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방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리친처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경종적 방제 차원의 방제가 아닌 것은, 그러면 호리친처리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이 아닌 것은, 이 엽삽이라는 게 뭐죠? 엽삽. 이 엽은 잎사귀, 이 삽은 삽모가다, 꽂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 하나 떼가지고 땅에다 심었더니 여기서 뿌리가 나고 자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엽삭이라고 해요. 엽삭. 그래서 잎사귀 떼고 심었더니 잘 자라는 것이 아닌 거, 이 말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니아자 들어가는 거, 여기 있죠. 니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게 엽삽이에요. 엽삽. 잎사귀 떼가지고 심으면 잘 자라는 겁니다. 메리골드는 엽삽으로 안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엽삽, 잎사귀 엽자에다가 이 삽목할 때 꽂는다는 말이에요. 삽자가. 그래서 잎을 묘상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꺾어지 방법. 이게 니아자 들어간 거, 뭐 글록시니아, 미아, 니아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이게 이파리 때가 심으면 다 나는 것들이에요. 메리골드는 지금 보는 이게 메리골드입니다. 이거 잎사귀 때다 심은다고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메리골드가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화해작물에 있어서 진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진균이 뭐죠? 일종의 곰팡이류입니다. 곰팡이류. 이 곰팡이류를 넓게 이걸 진균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진균의 병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뭐 세균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고르면 되겠죠. 세균, 뭐 이런 종류.
그래서 이게 곰팡이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 그렇게 보면 제피곰팡이병, 이게 진균류입니다. 역병도 진균류입니다. 짤록병도 진균이에요. 이 짤록병은 뭡니까? 이게 자라다가 이렇게 순이 올라가 자라다가 이 부분이 짤록해지면서 도복해 버리는 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 파리가 막 이렇게 나다가 여기서부터 짤록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게 이게 짤록병인데 이게 곰팡이류 진균병이에요. 역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름병이라고도 하는데 예, 급속하게 황변화 갈변 조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병인데 이것도 진균입니다. 제피곰팡이병. 1, 2, 3은 이게 진균입니다. 무름병은 이건 뭡니까? 세균이에요. 세균. 병원체가 세균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무름병은 진균류가 아니고 세균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름병의 병원균은 세균입니다. 그리고 짤록병, 제피곰팡이, 역병은 진균입니다. 68번입니다.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야간 인공 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옆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법한 작물은 무엇이냐? 야간 조명. 예, 야간 조명을 해주면 꽃이 안 피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칼랑코에입니다. 칼랑코에. 예, 칼랑코에는 야간 조명을 해주면 꽃을 볼 수가 없는 종자입니다. 그림하고 한번 보면요. 이게 칼랑코입니다. 물론 칼랑코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건조한 곳에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아주 키우기가 쉬운 거예요. 예, 다육식물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 밤에 길이가 길어져야 꽃을 피우는 단일식물이다. 단일식물. 즉 빛이 적어야만 꽃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밤에 계속 불빛이 들어온다. 그러니 꽃 못 보는 거예요.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어떻게 된다? 빛을 차단해 줘야 돼요. 근데 옆에 들깨 농장에서 계속 빛을 비추니까 그 옆에 있는 예, 칼랑코의 농장에서는 하나도 꽃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야간에 조명으로 인해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래서 야간 조명으로 해서 가장 피해가 큰 거 칼랑코입니다. 69번입니다. 오이의 암꽃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묘관리 방법. 오이의 암꽃수가 증가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맞아줘야 합니다. 저온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단일 조건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온 단일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수꽃만 핀다. 오이는 안 연다. 오이가 암꽃을 피려면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심었을 때 질소질 비료 같은 걸 많이 주면 웃자라기만 하고 수꽃만 피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심어서 이식했을 때는 거의 비료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꽃이 맺은 다음에는 인산질 비료 같은 걸 준다든가. 예, 여기서 우리가 골라본다면 거의 암꽃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예, 그거는 저온 단일 조건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다음의 해충 방제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최근 엽채를 위해 해충이 발생해서 제충국에서 살충 성분 피레트린을 추출해서 살포하여 진드물 해충을 방지하였다. 제충국에서 살충 성분 피레트린을 추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종의 이제 접착제를 좀 희석한다든가 해가지고 살포하면 이것이 어떤 방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는 뭐 생물적 방제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물적 방제법은 주로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뭡니까 무당벌레를 이용해 가지고 뭐 진딧물을 잡아먹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페로몬 방제법은 뭡니까? 암컷의 페로몬을 묻혀가지고 이 찐득이 같은 게 묻혀가지고 수컷의 어, 나방들이 예, 와가지고 뭐 달라붙고 기름에 떨어지고 죽는 거 이게 페로몬 방제법이죠. 물리적 방제법은 송충이 같은 것을 집게로 하나씩 하나씩 잡는다든가 이런 게 물리적 방제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른다면 화학적 방제로 이 답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레트린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접착제 같은 것을 희석해 가지고 뿌리는 거
이러면 그 화학적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기공이나 상처 및 표피를 뚫고 작물 내에 침입한다. 일정 기간 또는 일생을 기생하면서 병을 유발한다. 시들은 부패병 등의 병진이 발견된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사과탄저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포도 근두암 종병,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제 이렇게 뿌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뻗는다고 합시다. 이 근두암 종병, 그러면 뿌리 근처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암 발생 같이 혹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건 아니죠. 이 뿌리 부분에 있는 여기 암덩어리 같이 생기는 거, 이 근두암 종병입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어떤 거냐면, 대추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뻗는 이런 데서 이 빗자루 같이 많은 가지들이 하나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처럼. 이게 빗자루병이에요. 이게 파이토플라즈마라는 그 병원체가 이제 이 병원체인데, 이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서 가지들이 이렇게 많은 빗자루처럼 총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빗자루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하고도 좀 관계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조금 비슷한 건 감귤궤양병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감귤궤양병은 표피를 뚫고 완전히 들어가 작물에 침입한다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일생을 거쳐 기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귤궤양병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을 얘기했습니다. 사과 탄저병에 대해서 좀 상세히 여기다 기록해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로 변형해서 나올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면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탄저병이 이렇게 지금 사과의 탄저병 그림입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으로는 중간계주가 되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사과원 주변에서 없애버린다든가, 병든 과실은 빨리 따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수세가 강하게 비료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든가, 그리고 과실은 봉지 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궤양병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 정도죠. 그래서 이 표피를 뚫고 완전히 과육에까지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정 기간 일생을 기생한다, 뭐 이런 종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과 탄저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2번입니다. 과수의 결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실과 관계되어 가지고는요, 타가 수분을 위해서 수분수는 20% 내로 혼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수술에 수술이 암술로 그 타가 수분을 할 수가 있죠. 탄질비, CN 라티오에서 질소와 탄소의 비율입니다. 질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못 자라죠. 탄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결실에 충실합니다. 이 탄소 동화작용으로 해서 생긴 게 탄소란 말이에요. 결실에 충실합니다. 탄질비가 높다는 것은 C가 높다는 거죠. M보다. 이럴 때 결실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꽃가루 간의 신장은 저온 조건에서 빨라짐으로 착가율이 높아진다. 이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저온 조건이 틀렸습니다. 꽃가루 간은 벌써 뭐 15, 6도 이렇게 내려가면 꽃가루 간 신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착과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신장이 저온 조건에서가 아니라 상당한 고온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엽과 비, 엽은 잎사귀죠. 요 리프, 잎사귀. 그 다음에 플루톤 과실이죠. 잎사귀와 가실의 비율이, 즉 과실에 대한 잎사귀의 비율이 높을수록, 잎사귀가 많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건 맞는 것이죠. 과실은 있는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과실의 크기가 커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엽과비, 리프 프루트 라티오, 이게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꽃가루관의 신장은 저온 조건에서는 오히려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제 꽃가루관이죠. 그래서 암꽃에 붙은 다음에 자방으로 소위 말하면 자궁속이죠. 속으로 이렇게 동물의 생식기처럼 이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로 이렇게 정액이, 동물로 말하면 정자죠. 정액이 흘러 들어가서 자방으로 흘러가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이게 이 성게와 같은 이 꽃가루 간이 신장이 안 돼요. 그래서 꽃가루의 발화와 암술 때의 신장에 알맞은 온도는 28도 전후에 달고 15에서 17도가 되면 지장을 받고 12도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꽃가루가 아예 꽃밥이 터지지도 않아요. 화분이 방출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게 되면 꽃가루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질률, n분의 c죠. 탄소 동화장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요 C와 뿌리에서 흡수한 질소의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화학이 때는 꽃이 피거나 이런 때는 영양생장, 몸의 크기를 크게 하는 이런 걸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보다는 뭐예요? 생식성장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때는 성장의 질과 형태가 크게 바뀐다. CN율이 커야 생식성장에 유리하다. 이 C 비율, 즉 탄소 비율이 커야 이 열매 쪽에는 생식성장에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엽과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과술의 결실에 있어서 꽃가루관의 신장은 저온 조건 아니라 그래도 한 28도C 정도는 되는 고온 조건에서 꽃가루관의 신장이 커진다. 다음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은 종자춘화형. 종자춘화형에 좀 대비되는 것이 뭐죠? 녹식물춘화형이라는 게 있죠. 녹식물춘화형. 이건 상당히 자란 다음에 꽃대가 올라오거나 이런 거예요. 종자춘화형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발화가 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종자춘화형은. 그래서 이게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은 그러면 여기서는 배추, 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식물 춘화형, 이게 국화, 양배추, 양파. 이런 것들은 녹식물 춘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춘화형 그러면 배추와 무. 이 부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나올 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종자 춘화형 작물은 배추와 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A농가가 선택한 피복제는 무엇인가? A농가는 재배시설의 피복제에 물방울이 맺혀 광투과율의 저하와 병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처리된 필름을 선택해서 필름의 표면 장력을 낮춤으로써 물방울 맺힘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 이때 선택한 피복제가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죠? 그렇죠. 무적 필름이죠. 온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잘 못 보니까 뭐 이해하시고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비닐로 덮었단 말이에요. 비닐로. 근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여기 내부에서 맺혀가지고 여기에 있는 식물체들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곰팡이 병이 있는 온갖 병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물방울을 안 맺히고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그래야 여기서 들어오는 빛이 햇빛이 물방울로 인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투과성이 좋게 하는 거죠. 식물에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으면 햇빛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니까. 햇빛이
물방울이 맺히지 않은 거, 맺히지 않게 하는 거, 이런 필름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물방울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맺히지 않는 거. 이게 무적 필름이라는 거예요. 무적. 그래서 이 무자는 이 안개 무자예요. 안개는. 이 적자는 물방울이죠. 그래서 안개가 물방울에 맺히는 현상을 막는 필름. 이게 무적 필름입니다. 이런 거를 뭐 일본어를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물방울이 안 맺히거나 이런 필름을 뭐라고 하냐. 표면 장력을 낮춤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 이걸 낮춤으로써 물방울이 맺힌 문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필름을 무적 필름이라고 한다.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양액 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 딸기 사량 재배에 널리 활용된다. 재배 농가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청정 재배사 관리에 유리하다. 답은 보면 들어오죠. NFT 재배 아니면 고설 재배인데 토경 재배는 뭡니까? 이건 땅에다 심는 거고, 고랭지 재배는 이쪽 강원도 지방의 높은 산 같은데 이런 데다 땅에다 심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양액 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했다. 시설 재배에서 뭡니까? 배들을 이렇게 사람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여기 작업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땅에다 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양액 재배죠, 양액 재배. 양액 재배에 해당되는 것은 고설 재배 아니면 NFT 재배란 말이에요. NFT 재배는 뭐예요? 이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면서 양액이 여기 이제 식물체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를 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이걸 NFT 재배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딸기 재배의 회도 허리케인 높인다. 이것은 고설 재배, 고설 재배. NFT 재배는 아니고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고설 재배예요. 이 고자가 이게 높다 이 말이고, 이 설자가 뭡니까? 설치한다. 요 설자죠. 예,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좀 높게 설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딸기가 이렇게 크면 여기에서 작업하기가 아주 쉽죠. 이걸 고설 재배라고 하는 게 딸기 재배에서. 근데 NFT라는 건 요거예요. 뉴트리언트 필름 테크닉이라고 NFT. NFT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흘러내리게 하는 거. 이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이 8회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지금 풀으셔도 6,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재비학 쪽인데 그래도 재비학 쪽에서 최소한 6, 70점은 득점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과목들에서 한 8, 90점 득점하도록 그렇게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 고솔 재배입니다. 딸기 재배, 허리 높이까지, 노동환경 개선, 청정 재배사 관리.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